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진명학원의 원장 유원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큰애가 입대를 해서 논산에 운전하고 차가 너무 막혀갖고 15분 전에 도착했어요. 오늘 뭘 해야 되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3이 되는 학생들의 이제 부모님들인데 요새 이제 발표 시즌이거든요. 네, 발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나서 근데 이제 발표가 원래 하루에 다 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지금 입시는 대부분이 추가 합격으로 붙어요. 처음에 딱 1차 합격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 붙은 애들이 있겠죠. 걔네들이 한 군데만 등록을 하겠죠. 그럼 또 결혼이 생기고 계속 도미노처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하던 중간에 저희 합격생 하나, 따끈따끈한 합격생 하나 불러서 진명학원 생활에 대해서 좀 리포트를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초대 손님도 좀 이따 하나 나올 건데 저희 학원은 아시는 것처럼 대학 입시를 하는 학원이죠. 대학 입시를 하는 학원인데 대학 입시 학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에 아이들 손에 딱 이렇게 합격증이 주어지는 순간까지 대입의 A부터 Z까지 다 케어해서 저희 손으로 원서를 써서 저희가 합격시키는 이제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합격생을 많이 내왔고요. 그동안 올해도 이제 많이 갈 거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면 또 잘 보내야겠죠. 1년 동안. 그래야 저희 학원이 계속 이렇게 관악동작의 대학 입시 넘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먹고 살고 그러겠죠. 네. 자, 고3 예비 고3인데 오늘이 12월 15일이죠. 기말고사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고3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늘은 대략 이제 4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입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바뀌는 입시, 바뀐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소폭의 변화가 있죠. 요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소폭의 변화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마지막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제 2028 전형을 우리 아이들 입시 끝난 다음에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슬슬 바꿔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방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아주 핫 이슈인 이제 사과탐 소위 말하는 이제 사탐론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들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3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거다, 누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라고 제가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조감도라는 건 이제 위에서 쫙 본 거죠. 그래서 입시를 수시, 정시, 뭐 수능, 면접, 컨설팅,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해서 이게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적이 다르고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런 개념적 요소들과 아이들의 상황을 매칭시켜서 어떻게 원서를 쓰고 어떻게 대학을 보낼 건가를 이렇게 한눈에 쫙 본다라는 의미에서 조감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올해 수능 보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이게 평가원장이 사퇴를 할 정도로 뭐 요새 언론에 뭐 영국의 무슨 BBC 방송에 나온 영국의 원어민들이 우리나라 영어 시험을 보고 이건 무슨 고대 문서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저도 영어 시험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어도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을 아이들이 읽어야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수능이라고 하는 거죠. 불수능. 올해는 이제 국어 영어가 특히 어려웠는데 이 밑에 이제 표점이라는 게 있죠. 표점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점이 높은 과목이 변별력을 가지는 과목입니다. 표점에서 다 갈려요. 표점에서. 그래서 이게 표점은 정시에서만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등급만 필요하거든요. 수시 최저학력 기준은 등급만 필요한데 이게 이 표점이 표준점수 최고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고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누가 유리할까요? N수생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재학생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저희 학원 시험 본 애들도 이제 시험 보고 와서 그날 이렇게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녁에 통화를 해보면 1교시에 멘탈 나갔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에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가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갖고 수도 없이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거의 뭐 방학 때도 매주 보고요. 그 여름방학 지나면서도 거의 매주 보죠. 모의고사를 거의 매주 봅니다. 이제 왜 도대체 모의고사를 그렇게 매주 보느냐? 이게 딱 몇 분쯤 지나면 몇 번쯤 와야 한다. 이게 시계를 애들이 다 갖고 들어가죠. 수능시계. 그 유명한 수능시계 갖고 들어가는데 시계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체화돼야 돼요, 몸에. 그러니까 대략 내가 이렇게 풀어나가다가 몇 분쯤 지났다. 그럼 내가 지금 몇 번쯤 지금 와서 풀고 있어야 된다를 아이가 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훈련 계속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재학생들을 훈련을 시켜놔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그 독서 지문을 첫 번째 걸 만났는데 이게 뭐지? 이래버리면 그냥 애들이 멘탈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파묻히다가 자기가 그 지문 하나에 보통 몇 분의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데 거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 1교시부터 이제 당황하게 되고 1교시 끝나고 화장실 가거든요. 그럼 또 화장실 가서 뭐 이런저런 애들이 얘기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뭐 쉬웠네 어렵네 몇 번에 어떤 네 뭐 어쩌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수학 시험 볼 때 2교시 수학 시험 볼 때 애들이 이제 정상적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올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재학생들이 수능을 통계가 아직 재수생 재학생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재학생들이 못 봤을 확률이 훨씬 커요. 보나 마나 시험이 어려우면. 근데 그 재수 삼수한 애들은 아무래도 경험치가 많죠. 경험치가 많고 모의고사를 또 이런 이상한 모의고사까지 풀어볼 기회도 많기 때문에 이 국어가 이렇게 표점이 높다라는 것은 올해 고3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고 재학생들은 거꾸로 폭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건 무슨 뜻이냐면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최저를 못 맞췄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떨어지니까 재수생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 수시는 최저만 맞추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수시였다.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저를 충족시키면 필합격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평가원이 중요한데요. 시험을 예측 가능하게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평상시 나오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내버리면 아이들이 그래서 뭐 1등급 구분 점수가 이제 133점인데 1등급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147에서 133이니까 14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4% 안에서 표점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수능의 위력을 국어가 여실히 보여준 그런 수능이었다. 올해는 그런 얘기고. 자, 수학도 뭐 평이했다라고는 하지만 수학이 이제 국어보다 그 표점이 낮은 경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수학도 그렇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았는데 사실 140점이면 그냥 적정하게 나온 건데 그래서 올해의 입시의 그 성패는 사실은 거의 국어 영어가 결정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수학은 그 6월 9월 모의고사랑 비슷한 점수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는 이제 그 2018년도 절대평가 도입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3.3%만 1등급이나 보통 6% 이상 나오거든요. 1등급이. 6% 이상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를 보면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영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법이 어렵고 뭐 단어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정도의 영어 지문을 이제 읽어내려면 사실 저는 웬만한 그런 대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대학원생 정도의 어떤 교양 수준을 갖고 있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난도고 그다음에 그 우리 윤 대통령 때 전 윤 대통령 때 그 킬러 문항 배제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걸 갖다 국어 시험처럼 영어를 지문을 매력적 오답이라고 그럼 되게 헷갈려요. 이게 3번도 답인 것 같고 4번도 답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는 내용도 어렵고 그다음에 선지도 어렵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모자랐을 것 같고 30번 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애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했을 것 같아요. 아까 국어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것 같다. 영어는 어려워질 거다라는 예상은 했는데 이거는 좀 정도가 지나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뭐 평가원장이 사퇴를 하고 뭐 이렇게 그 출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그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노력을 기울여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면 출제하는 분들도 감을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또 물수능이 돼도 또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고3 됐을 때 적정 난이도가 유지가 되는 걸 바라는 건 뭐 희망이죠. 희망이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렵게 나온다고 가정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올해 어려웠다고 내년에 쉬워진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런 건 없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올해 수능은 이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7년도 이제 입시인데, 내년 입시인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능이 어려워서 재수생은 늘 거다. 늘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은요, 원서를 딱 써서 딱 보내버리면 제가 수능 딱 보고요, 이틀 있다가 제가 출근하기 전인데 제 책상에 홍삼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죠. 아이가 갖고 왔어요. 어떤 아이가. 거기다가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써갖고, 진명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내년에 좋은 성적 받아갖고 인사 올게요. 재수하러 간 거예요, 이틀 만에. 이쁜 아이죠. 이쁜 아이인데, 근데 마음이, 홍삼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럼 얘는 딱 이틀 만에 바로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걔가 뭐 수능을 못 본 것도 아니에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도저히 지금 가채점을 해보니까 최저를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의 눈높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자기들의 성적, 부모님의 기대치, 그 다음에 뭐 어떤 가문의 전통, 뭐 우리 집안엔 연고대 비틀은 없다 뭐 이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랑 어렸을 때 같이 컸던 애들이 대략 어느 대학 가는가 이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이제 못 가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너무 낮으면 재수한다고 뛰어나요, 애들이. 그 얘기는 요번에 이제 수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수시에서 대거 불합격한, 만족하지 못한 아이들이 생겼을 거기 때문에 재수생이 늘어날 거다. 근데 이게 또 우리는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물론 등급제가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거 말고도 수능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시죠? 일단 선택 과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이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선택 과목 유불리가 공부할 분량이 늘어나거든요. 일단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수학도 지금 뭐 확통이냐 미적이냐 뭐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 이과 애들이 이제 미적을 선택할 애들이 확통으로 넘어온다.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다 미적을 강제했었는데 우리 아이들 밑에 학년 애들부터는 수학이 똑같은 범위가 돼버리거든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이 똑같은 범위가 돼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재수생들이 훨씬 유리해요. 바뀐 수능은. 그럼 우리 애들은 절대 재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애들은 재수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데. 통합과학을 수능을 봐야 돼요. 통합사회를 수능을 봐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뭐 사탐을 2과목 하든 사탐 하나, 과탐 하나라도 과탐 2과목을 하든 이렇게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근데 재수하게 되면 이제 탐구가 일단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걔네들은 그러니까 저희의 경쟁자는 수시로 가는 애들이 아니라 정시로 가는 애들인데 정시로 가는 애들이 계속 쌓이니까 올해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계속 누적돼 가요. 재수생, 삼수생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요번에 서울대 사범대 졸업하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이제 뭐 할 거냐라고 전화해서 너 취업했냐 그랬더니 올해 수능 봤대요. 올해 나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25인데 올해 수능 봤대요.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의대 가려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봤어요? 이제 한양대 의대 넣으려고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재수생, 삼수생은요 계속 쌓이고요. 정시로 가는 애들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이게 유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수시 지원할 정시는 뭐 점수 따라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수시 지원을 할 때 하향 안정 지원 기조가 유지되는 그런 판에서 지원판에서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재수하면 안 되잖아요. 재수해서 더 유리하다고 재수시킬 건 아니죠. 일단 붙여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수능의 영향과 그다음에 교육과정 변화 때문에 올해 수시의 지원 그런 패턴은 하향 안정 지원 기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무조건 낮출 수는 없죠. 뭐 원서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뭐 이번 기반은 끝났으니까 3학년 1학기 수시하는 아이들은 학생부 전형하는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것까지 잘 마무리를 해서 어쨌든 좋은 내신으로 좋은 학생부로 이제 수시로 가는 게 제일 쉬운 거니까. 자, 27년도 대입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입은 똑같죠. 뭐 최근 이제 몇 년간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이제 정시가 있다. 네 가지 전형이 있는 거죠. 근데 교과냐 종합이냐는 일단 교과는 대부분 추천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이 학생부 기록을 토대로 이제 마지막 그 학생부 정리를 여름방학 때 마무리하고 나면 9월 수시원서 쓰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각 단위 학교에서 어떤 대학에 어떤 아이를 추천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추천 전형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그 추천을 받고 추천은 이제 그 최저하고 또 직결되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교과 전형이 최근에는 이 종합 전형하고 이렇게 섞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과 전형은 예전에는 내신만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세특 같은 거를 학생부의 기록을 반영하는 교과 전형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종합 전형에는 예전에는 수능 최저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수능 최저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기조에 있어서 교과와 종합이 이렇게 섞이는 이런 기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원서를 쓸 때는 사실 교과는 이제 어느 정도 합격이 예상이 되는 원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카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로는 안정적으로 3개 중에 1개 이상은 무조건 붙이고 종합 전형은 상향을 하고 이런 기조로 원서를 보통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종합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6장을 다 종합으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고 다니는 아이들은 관악동작 일반고 다니는 아이들은 받을 수만 있다면 이제 교과 추천 카드를 받아서 그거하고 종합을 섞어 쓰되 교과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지향적으로 쓰고 종합은 좀 상향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원서를 쓰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논술은 이제 그 대부분 아이들이 학생부 전형이 안 되는 애들이 하죠. 안 되는 애들이 하는데 이게 논술은 저희 학원에 아까 처음에 이렇게 화면 아이들 합격생들 합격 소감 녹화한 거 보셨는데 거기서 논술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매년 논술 합격생이 나오는데 논술로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논술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라는 건 누가 준비를 잘하느냐의 싸움인 거지 이게 뭐 경쟁률이 높다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이제 논술 파이널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수능 끝나고 논술 파이널을 하겠다고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걔네들은 사실은 그 전에 논술 시험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이렇게 준비하러 오는 애들 합격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안 받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받는 거지. 말은 미리 해요. 지금부터 준비해갖고 잘 안 될 거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논술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느냐. 굉장히 높아요. 학생부 경쟁률보다 5배에서 10배 높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 경쟁률이 10대 1, 20대 1이라고 한다면 논술 전형 경쟁률은 50대 1에서 100대 1 사이예요. 100대 1이 넘는 경우도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높으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입시는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수시는 우리가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게 뭐예요? 무조건. 학생 내신이잖아요. 내신. 수시는 내신이다. 정시는 수능이다. 이 도식이 딱 박혀있죠. 그런데 어쨌든 수시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예요. 제도가. 그런데 학생부가 너무 낮아서 수시 원서를 쓸 수 없는 아이들 아니면 학생부로 수시 원서를 쓸 수는 있지만 정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학생부 전형을 안 쓰겠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수시 카드를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데 기회를 주는데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논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다 쓰는 거예요. 학생부 전형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뭐 이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정시로 뭐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학생부 전형이라는 건 사실 학생부 전형은 언제 결정나요? 학생부 전형 할 수 있다 없다 언제 결정나요? 중3 때 결정나죠. 고1 때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중3 때 결정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2 여름이나 중2 겨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비고1 개강했잖아요. 저희 학원 이미 다 예비고1 그러니까 내년에 입학한 애도 개강했는데 지금 아이들 오는 거 보면 벌써 딱 수학 하나만 놓고 봐도 선행 차이가 지금 저희 중3 애들 중에 제일 많이 한 애가 지금 미적 2바퀴째 하고 있어요. 중3 애들이.
근데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 그 소위 말하는 수상수학, 우리 아이들 들어갈 때 지금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라고 부르는데 그거 한 번도 안 한 애들도 와요. 어떤 애들 뭐 무슨 그 중2, 중3 때까지 여름 때까지 뭐 과고 갈까 이런 생각하다가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통합과학도 한 번 했다, 물리했다, 화학했다 이런 애들도 오는가 하면 통합과학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제가 어저께 상담했거든요. 일요일에. 어저께 상담하는 통합과학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구암중학교 아인데. 그래서 이게 벌써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런 수시 학생부 판은 완전히 선행판이에요. 그러니까 중2, 중3 때 선행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학생부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가 없거든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늦게 좀 출발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내신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 내신이 안 나오면은 대학을 못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정시로 틀어야죠. 정시로 틀 때 수시 기회가 딱 유일하게 있는 게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다 논술 생각을 하는 거죠. 논술을 생각만 하고 준비를 안 하는 거는 원서를 써봤자 확률이 거의 없는 거고요. 논술 준비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겨울부터 해야 돼요. 올겨울부터. 그러니까 논술이 그 이과는 이제 수학 시험이고요. 문과는 이제 인문 논술이라 해서 글쓰기 뭐 요약도 있고 자기견해를 쓰는 것도 있는데 이게 철저하게 훈련이에요. 물론 수리 논술이 이과는 대부분인데 수리 논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수학적 베이스가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신 수학하고 수능 수학이 다른 것처럼 이 수리 논술에서 다루는 수학과 수능 수학은 또 달라요. 예, 또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잘 보는 시험이에요. 유형도 있고 출제하는 분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근데 문제는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각 대학별로 논술 예시 문항을 발표하거든요. 올해 논술 어떻게 내겠다. 모의 논술도 보고 그 전에 기출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올겨울부터 논술할 아이들은 논술을 하는 거고 학생부로 원서를 안 쓰는 아이들은 이과 아이들은 이제 학생부를 안 쓰겠다 그러면 논술을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시켜요. 꽤 많이 뽑아요. 논술도 꽤 많이 뽑고 경쟁률이 50대 1, 100대 1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준비된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다 준비를 안 하고 원서를 써요. 허수예요, 허수. 그리고 논술 전형은 최저가 높아요.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고 논술 준비가 되어 있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이런 아이들만 따지는 소위 실 경쟁률, 의미가 있는 경쟁률은 사실 얼마 안 돼요. 학생부 전형은 비슷한 거죠. 준비를 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다. 자, 정시는 이제 수능 성적에다가 이게 이제 2028년 이후의 입시의 변화인데 교과 역량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죠. 서울대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도 수시에서도 아니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강 발표가 내년에 확정되면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대입 전형의 얼개는 이렇다. 원서 쓰는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렸고 달라지는 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전형이라는 건 대부분 추천의 형태를 띠는데 추천은 학교에서 뭘로 하냐면 내신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서울대는 2명, 뭐 연대고대는 4% 이내, 5% 이내, 그 다음에 뭐 무슨 학교별로 몇 명 이내, 뭐 중대, 건대 모든 대학이 추천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들은 무조건 추천을 받아요. 제가 아까 6장 중에 2-3장 정도는 교과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천을 받는데 이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의 매력이라는 것은 사실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수능 최저를 도입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수능 100%였는데 최근에는 교과 역량을 반영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보고 제가 작년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게 어떤 그 키워드였냐 하면 그 수시의 정시화. 이건 무슨 뜻이냐? 올해 수능 같은 경우죠. 수능이 너무 어려우면 최저만 맞추면 붙는다. 이게 수시의 정시화예요. 수시 전형인데 수능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시의 수시화. 정시의 수시화라는 것은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그래서 학생부를 갖다가 정시에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서 물론 주로 상위권 대학입니다. 주로 윗대학이고요. 중위권 이하로 내려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정시에는 교과 역량을 별로 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와 종합이 이제 혼합되는 현상. 최근에 이제 키워드들이죠. 제가 작년 설명회 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혼합된다. 교과와 종합이 혼합되는 현상.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가 혼합되는 현상. 그래서 이제 최근 입시의 경향은
2028년도 이후에 입시 변화를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요강은 이런 식으로 그 최종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미 대부분의 대학이 발표를 했죠. 이미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이게 교과 전형에서 이제 원래 이런 모습이죠. 교과 100%. 내신만 갖고 가는 거예요. 서강대, 연대, 이화여대, 외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은 여전히 원래 교과 전형의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서류평가를, 그러니까 즉 학생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세특이나 이런 기록들을 반영하는 대학이 뭐 주요 사립대들은 거의 다 들어있죠. 몇 대학만 빼고. 그래서 교과에서도 그 학생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요번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학생부 정리도 잘 해야 되고요. 저희가 바로 상담을 시작하지만 2학년 학생부를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되는 게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 안에, 그러니까 12월, 1월 달은 학생부 전형하는 아이들은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혹시 빠져 있는 것들을 3학년 1학기 때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하고 이런 작업을 이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되고 제가 우리 아이들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서는 예비고1 때부터 제 설명회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구별하는 게 아니다. 준비 과정은 똑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준비 과정은 똑같아요. 교과하고 종합이. 그럼 마지막에 원서 쓸 때 교과 몇 장을 쓰느냐, 종합 몇 장을 쓰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지. 학생부 관리는 내신만 하면 안 되고 세특이나 이런 것도 계속 신경 써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종합 전형인데 뭐 서류평가 적용되는 대학 이 전형 이름입니다. 서울대 지규는 사실은 좀 이따 제가 이제 무대로 올릴 아이도 오늘 깜짝 인사 시킨다 그랬는데 저희 고3 아이 걔도 이제 지균으로 이제 합격한 아이인데 사실 서울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균이죠. 제일 쉬워요. 그런데 지균은 이게 뭐 종합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추천을 못 받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교과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 거고 연대 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사실 종합 전형이죠. 아주 전형적인. 그 다음에 이제 성대 융합인재 전형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항공대 일반 전형이나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이제 종합 전형이에요. 전형적인. 물론 일반고 아이들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활동이나 아니면 그 안에 수학과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부 기록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전형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 전형들이고요. 논술 전형은 2025학년도에 신설된 학교가 이제 올해 신설된 학교가 고대, 가천대, 건국대 이런 데 내년에 이제 신설되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최근에 이제 확대 추세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논술이 이제 대학들이 자꾸 이제 확대를 하냐 하면 2028년도 개정교육과정 하에 학생부 전형의 맹점은 5등급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신이 9등급제하고 5등급제하고는 변별이 다르잖아요. 5등급제의 변별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제일 보고 싶은 게 사실은 논술이에요. 대학은 어려운 시험으로 뽑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학교의 내신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항상 있고 학교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찍어 누르거든요. 논술 전형 같은 거 많이 못 보게. 학생부 전형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논술을 좀 줄였다가 또 고삐가 좀 느슨해지면 요새 대학 입시에 관한 정부의 고삐가 있나요? 많이 풀렸어요 또. 무슨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학생부 전형의 기조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됐는데 이 기조가 처음에는 뭐 무슨 조국 사태 이러면서 무슨 기조가 있었냐 하면 학생부의 외부 활동 기재 금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공정성 시비가 막 생기면서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뭐 무슨 봉사활동 기재하지 말라, 뭐 외부 뭐 기재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소논문 기재하지 말라, 막 이런 게 있어. 그런 이슈들이 있다가 최근에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고삐가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럼 대학은 다시 줄였던 논술 전형을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지금 논술 전형은 해볼만 합니다. 사실 준비만 잘하면 이런 기조가 있다. 이런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정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능 외에 이제 교과를 갖다가 이제 반영하는 대학인데 정성이냐 정량이냐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량이라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비슷하게 내신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정성이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비슷하게 그 아이가 각 교과별로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이게 그 사실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전형을 충실하게 그 준비했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 정시에서도 그 내신을 갖고 학교 활동을 갖고 그것 때문에 떨어질 정도의 애들은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근데 문제는 저런 아이들이죠. 그 아예 수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시에 아예 처음부터 올인했던 아이들. 근데 저희 학원에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그 이게 이제 저런 데 가면 많아요. 무슨 그 특목자사로 가면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불리한 경향성이죠. 굉장히 불리한 경향성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걔네들은 교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연대고대가 정시에서 반영하겠다는 교과 정량 반영이라는 게 걔네들은 내신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불리한 거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정시를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게 맥시멈이 지금 정시로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저희 학원에는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울권 대학을 가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일반고 아이들이 사실은 정시로 서울대 연고대를 간다라는 것은 재수삼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고 아이들이 그냥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생부 전형을 하려다가 접고 그때부터 수능 준비해서 정시에서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서울대 연고대 정시 합격생 중에 재수생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넘죠. 네. 거의 60%에 육박하는 60%. 정시 합격생은 재수생이 60%다. 네. 상위권대는. 우리 아이들이 정시를 간다라는 것은 인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중상위권 대학만 가면 성공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정시의 경향성이 이런 교과 내용을 그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요거죠. 2026년도 2월 졸업자 포함인데 이거는 뭐예요? 졸업자 지원 불가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올해 이제 그 수시에서 떨어지면 2028년도에 수시에 이제 재수생을 안 받는 대학이 늘 거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하향 안전 지원 기조가 생길 거다라는 게 이런 대학의 이런 경향성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이 한양대가 필두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나머지 대학들도 다 이런 식으로 문을 다 닫을 거예요. 문을 다 닫을 거고 지금 사실 저희들도 재수생 애들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고 이제 온 애들이 있잖아요. 온 애들인데 그 수시 지원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서울대 일반전형 같은 재수생이 어울리니까. 근데 원서내 보면 잘 안 돼요. 한 번 떨어지면. 예, 그래서 올해 지원할 때 좀 예의주시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게 사실 문과 이과 차이도 있고요. 학과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 이게 꼭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2학년 때까지 내신을 대략 보는 거죠. 2학년 때까지 내신을 보면 1.5 이내면 이제 서울대 연대고대 가능권이고 그다음에 1.7이라면 서성한 가능권이고 그러니까 이준경 외신은 이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까지인데 이 문과하고 이과하고 조금 다르죠. 문과는 좀 컷이 높고요. 이과는 좀 더 낮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략 보시면 2점대 한 초반이나 2점대 중반까지는 이제 서울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으로 수시 원서를 낼 만하다. 근데 그게 넘어가면 이과는 사실 2점대 후반, 뭐 운이 좋으면 3점대 초반까지도 가능하고 문과는 3점대가 넘어가면 사실 학생부 전형으로 서울권 대학에 원서 넣기는 좀 힘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으로 이 정도 이제 보시라고 만든 자료고요. 자, 사과탐인데 지금 제가 오늘이 어저께 저희 화학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과 아이들 수능이 이제 물리원 수능, 화학원 수능, 생명과학원 수능, 지구과학원 수능 이게 수능반을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고3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조사를 다 했어요. 물리원 선택할 아이들, 화학원 선택할 아이들, 생명과학원 선택할 아이들, 지구과학 선택할 아이들, 사탐 중에서 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할 아이들, 사탐 선택할 아이들. 어떤 과목이 제일 적을까요? 물화생명. 저희 학원은 화학이 제일 적어요. 네, 화학이 제일 적은데, 그러니까 물리는 왜 저희 학원에 물리 선택자가 많냐 하면 저희 학원에 황상덕 선생님이라는 분이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 강의가 특히 이렇게 좀 머리 잘 돌아가고 남학생들 중에 이렇게 수학적인 그런 사고력이 괜찮은 아이들은 저희 황상 선생님 팬이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물리 선택자가 항상 화학 선택자가 많은데 또 거기다가 올해 화학 시험이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올해는 화생이 어려웠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화학 선생님이 요번에 아이들 그 화학 그 선택하는 아이들 마지막에 등급 안 나와서 뭐 1대1도 하고 막 뭐 난리를 쳤거든요. 마지막 그 여름방학 지나면서부터. 그래서 선생님 올해 화학 선택자가 그 많지 않은데 강의를 어떻게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애들 다른 선택 과목으로 바꾸세요. 화학을 너무 어렵게 내니까 그리고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학원 입장에서는 과탐 강좌를 열어야 되는데 이게 사탐론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그냥 좀 힘든데요. 이게 변화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몇 프로인가요, 이게? 자, 과탐 선택자가 2년 전만 해도 몇 프로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거의 절반이 안 되죠. 심각하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왜 대학이 이걸 허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공대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니, 공대에 들어와서 아이들 기계공학 가르쳐야 되고 건축공학 가르쳐야 되는데 사탐 선택 과목 뭐 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 있는데요. 그러면 물리화학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그 고통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것도 이제 3.6%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지금 16.4%가 되고 그렇죠? 이게 어쨌든 과탐을 순수하게 선택하는 애들은 거의 반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게 좀 핫 이슈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여긴 문과입니다. 서울대 문과. 그러니까 서울대 문과는 사과탐의 과목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수시 여기는 정시고 이건 수시인데 둘 다 과목 제한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건 서울대 이과입니다. 서울대 이과는 이거는 이제 과학탐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정시에서는 그렇죠. 수시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여기는 뭐 당연히 그 은미체 예체능이니까 과목 제한이 없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대는 수시든 정시든 이과 아이들이 사탐을 선택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대 지원 가능성이 일반 전형이든 직윤이든 아니면 정시든 지원 가능한 아이들은 과탐을 해야만 한다. 그럼 과탐 선택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만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연대입니다. 연대는 정시에서는 과목 그 제한이 없는데 대부분 없는데 단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산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3%다 그러면 문과는 사탐을 선택하면 3% 가산점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과는 과탐을 선택하면 3%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는 연대는 과탐이 필수고 정시에서는 가산점을 주는 거고 연대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는 필수다. 이런 뜻인데 이게 3%다 그러면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정시는 1점 차로 당당히 결정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게 3% 가산점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대학을 성대나 아니면 뭐 중대나 여기 전부 다 이제 가산점이 있죠. 이과 문과의 사탐 과탐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이과 아이들이 과탐을 응시해서 문과 쪽으로 오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거꾸로 이거는 이제 이과 아이들이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러다 보니 이 정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애들은 과탐을 해야 되는 거죠. 과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대학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가산점도 없고 사과탐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풀어버리니까 이게 이과 아이들의 사탐론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 우리 아이들은 과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수능 과탐을 1, 2등급을 그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탐 선택이 무의미하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자, 아까 보셨던 것지만 상위권 대학들만 뭐를 하죠? 과탐을 필수로 하거나 가산점을 주죠. 상위권 대학들만.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과탐을 선택하는 순간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애들이랑 과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도망가자 이건데 걔네들이 도망가면 사탐을 잘할까요? 그게 이제 이슈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과탐보다 사탐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보면 이게 언어가 이과 아이들의 언어와 문과 아이들의 언어가 사뭇 다릅니다. 즉 이렇게 수식을 가르치고 뭔가 식을 가르쳤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고
그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들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인데 그거는 평상시에 이 사회에 돌아가는 어떤 사회제도나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좀 저런 게 그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다 외계어예요. 사탐의 용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올해 2학년 동안 계속 봤을 때 현재 모의고사에서 이제 과탐이 1, 2등급 나오는 아이들은 사탐 선택은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위험하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과탐이 3, 4등급 나오는 아이들의 사탐으로 가는 거. 이걸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데, 자, 수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사과탐으로 최저 맞추는 거를 최저의 기준은 대부분 2거든요. 2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2를. 그래서 과탐 2가 불가능했을 때 지금부터 과탐을 시켜서 2를 맞출 거냐. 이해가시죠? 아니면 사탐으로 바꿔서 2가 가능하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과탐은 대부분 선생님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탐은 강좌를 못 열어요. 학원 입장에서. 왜 못 열까요?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강생을 모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외부에서 뭐 사탐 선생님 뭐 이렇게 등급을 잘 맞춰 선생님을 모시려 그러면 아이들이 한 교실에 적어도 한 10명씩은 앉아 있어야 그 선생님도 와서 뭘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탐 선택자는 과목별로 다 나눠지잖아요. 지금 저희 애들 예비조사한 것도 보면 사문생률 윤사가 뭐 절대적으로 많지만 정법하는 애도 있고 경제하는 애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사탐으로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아이들이 인강 보고 하거든요. 근데 인강을 보면 등급이 나오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 문과 이제 사탐 공부. 야, 너 겨울방학 때 사탐 공부 그때 인강 듣고 한다고 그때 겨울방학 때 했냐? 했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공부를 안 해요. 어쩔 수가 없고. 자, 이제 국영수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막 숙제를 낼 거잖아요. 그럼 수학 숙제하고. 영어 선생님도 뭐 단어 시험 보고 막 할 거잖아요. 관리를 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사탐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공부를 안 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선택만 해놓고 공부를 안 한다. 등급은 안 나오죠, 당연히. 예,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아이들별로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탐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1차 조사는 해놨는데 최종 결정을 오늘이 이제 15일이니까 요번 주말 정도까지는 다 결정해 다음 주에 다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탐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제가 인강을 갖고 관리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이것들 표를 만들어서 실제로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다음에 그 쪽지 시험도 보고 강의는 안 하는 대신에 그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어쨌든 사갑다 선택은 무조건 사탐으로 도망가는 게 꼭 유리하진 않다. 사탐도 만만치 않다. 예, 그런 겁니다.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담은 이제 기말 끝나고 바로 진행하겠다. 이런 거고요. 자, 저희 학원 이제 고3 프로그램인데 얘가 이제 설한 아이인데 그 설한 아이가 제가 세봤더니 저희 학원에 머물렀던 시간이 109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3 소위 말하는 7주 과정 더 체인지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상현중 나왔죠. 상현중 나와서 제가 상담할 때 그 어머님한테 뭐 무슨 요거 말씀하시길래 동작을 보내라 이랬더니 그 어머님이 동작은 똥통인데 애들도 개판이라는데 거기 가면 학생부 전형을 해서 그 스카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굳이 왜 그 어려운 요거를 보내서 평범한 애로 만드냐라고 제가 상담했던 아이예요. 근데 얘를 3년 동안 어쨌든 아이가 열심히 했지만 잘 가르쳐서 지금 요번에 그 서울대를 합격을 했는데 저희 학원에 65번째 합격생입니다. 65. 서울대 보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한 해에 막 7명, 8명도 보낸 적이 많았는데 요새는 최근에는 뭐 제일 많이 보낸 게 한 3명 정도 한 해에 나오는 것 같고 올해는 이제 1명밖에 못 보냈는데 지금 2학년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서울대 연구대가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 아이들이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 좀 예민하긴 한데 발표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발표가 다 안 났어요. 아직 예비가 있어서 물론 이제 서울대가 됐으니까 서울대를 가겠죠.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고3 생활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도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도 같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을 잘 아는 아이고 지금도 조교로 일하고 있어요. 바로 얘는 뭐 붙을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시험 보자마자 학원에서 육측에서 아이들 질문도 받아주고 예, 제가 수업하는 거 시험지도 출제하고 이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명원 출신 합격생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작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 때는 생명과학부를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막 다양한 과학 활동을 하던 중에 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1학년 말에 과감하게 문과로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26학번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1.34로 총 내신을 마무리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1.47, 1학년 2학기 때는 1.52,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1.19, 2학년 2학기 때 1.11 했다가 3학년 1학기 때 1.33해서 총합산 1.34로 내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원 카드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고려대 경영학과, 서강대 경영학과, 그리고 성균관대는 2장을 교차 지원할 수 있어서 하나는 교과 일반고생들이 많이 쓰는 걸 썼고, 그리고 하나는 자사고생들이 많이 쓰는 학종을 썼습니다. 서울대학교랑 연세대학교는 최초합을 했는데 고대랑 서강대는 예비가 아직 떠있고, 성균관대도 일반고를 위한 교과 전형, 즉 성적만 보는 전형으로는 예비가 떴지만 그 자사고생들을 위한 그 탐구형 학종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하신 게 있을 텐데 갑자기 실내 건축은 또 왜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쓰기에는 살짝 내신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풀 중에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본 결과 여기 실내 건축학과에 가면은 뭐 인테리어도 배우고 뭐 다양한 뭐 미니어처 집 만드는 것도 하고 실제로 그런 수업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 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서서 문과로 전향했던 거나 실내 건축학과나 수시 카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꼭 학생들의 의견을 꼭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성을 꼭 찾아가지고 학원과 그리고 학생에게 꼭 수시 지원하는 데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초합은 연대랑 서울대만 있어서 합격증은 이 2개만 있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가게 됐냐 하면은 결국은 루틴의 힘과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학교 끝나고 진명에 와서 바로 공부하고 맨날 같이 있던 친구들과 똑같은 밥 먹고 집 가서 자고 다시 학교 가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는 그 끈기, 그리고 이미 지금 진명에 다니시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내신이 꺾였던 적이 있는데, 만약 2학년 2학기 내신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1.0만 계속 쭉 한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 조금 기복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성적대 아니라면 서울대에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은 계속 루틴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소 하나하나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진명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월 말쯤에 수능 특강이 나와요. 근데 그 수능 특강으로 내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신 대비를 이제 겨울방학 1월 말에 바로 수능 특강이 출시됨과 동시에 진명에서는 그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내신도 함께 할 수 있고 수능도 함께 대비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여기서 하는 거에 또 좋은 점은 바로 교무실이 가깝다는 점인데, 자습실과 교무실이 함께 붙어 있어서 언제나 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냥 계단 내려가서 질문을 하면 되고, 내가 문제를 다 풀었다 하면은 뭐 자료를 더 받으러도 갈 수 있고, 교무실이 가깝다는 점이 매우 저는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바로 8층 실장님인데, 8층은 이제 별무반과 교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무실 안에 들어가면 실장님이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입시 컨설팅 뿐만 아니라 뭐 생기부 컨설팅, 그리고 성적 상담도 같이 해주십니다. 저는 특히 8층 실장님이 되게 감사했는데, 우선 내신 대비할 때 뭐 성적 이제 계속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런 모의고사 성적도 챙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생기부에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즘 대입은 공부만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경영학과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막 이번에 최근 이슈인 관세 정책만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실장님께서 아니다, 이건 다양하게 가지를 뻗쳐놓는 게 좋다 해서 실장님의 말대로 마케팅도 하고 뭐 온라인 데이터도 하고 뭐 다양한 소비자 이런 것도 했어서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에 입학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경영 내용만 했다면은 서울대 소비자학과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수시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 미정이다 보니까 아직은 생기부에서 넓은 폭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좀 실무 경험이 많으신 8층 실장님을 참고하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다른 점은 수시 카드를 쓸 때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주십니다. 성적을 이제 입력하면 이렇게 짜라락 뜨는데, 그 프로그램도 매우 유용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막 갈팡질팡 할 때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부분이 더 좋았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바로 TA 선생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TA 선생님은 위에서 대학생들이 진행하는 그런 조교 같은 선생님인데, 이제 수학 질문도 받아주시고 과학 질문도 받아주시고 국어 질문도 받아주십니다. 이런 학습적인 내용 외에도 사실은 이 먼저 대학 입시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멘토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TA 선생님들 자주 찾아뵈서 어떤 강의가 좋을지, 뭐 이런 교재는 어떤지, 그런 특징들도 함께 계속 TA 선생님과 질문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입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장님으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뭐 단과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고, TA 선생님으로 멘토도 있고, 그래서 이 공간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습실 여기를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모의고사 집중 관리입니다. 이제 이르면은 여름방학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기간에는 모의고사 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주 국영수를 보고 오답을 고치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도 따로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제 수학 같은 과목의 경우 사실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파이널 기간에는 계속 모의고사를 풀려주고 그런 실무 경험을 쌓고 선생님과 바로 질문하는 그 과정이 전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매주 보면서 이제 모의고사 감각을 익혀가고,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는 혼자 대비하기가 좀 힘들어요. 혼자서 이렇게 자습실에서 보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다 같이 강의실에 모아놓고 이제 시간도 실제 모의고사처럼 재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는 수능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수능을 보면서. 그래서 이 모의고사 집중 관리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꼭 여기에 남아있길 잘했다고 생각한 게 바로 친구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고3 때는 이제 많이 좀 예민하고 다들 힘들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 버팀목이 돼준 건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뭐 친구들이랑 논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밥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뭐 고민 상담도 하고, 뭐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저를 좀 서울대학교 입학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도 저는 이 학원에 남아있으면서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여기서 꾸준히만 하면은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좀. 네. 수능 등급이 어떻게 돼요? 수능 등급은 이제 국어는 2등급이고 수학도 2등급 떴고, 영어 1등급에 생윤 2등급 하고 사문 1등급이 떴어요. 국어 수학 다 막 1.3점 차이로 막 등급이 갈려가지고 좀 아쉬운데, 서울대니까는 기분이 사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그 먼저 쓴 거 보니까 학종 쓴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내신이 남아서 그런 거죠? 사실 이것도 학종의 일종이어서. 네, 그건 알고 있는데 네. 따로 학종을 쓸 필요가 없었던 정도이죠. 1.3 정도면. 네. 문과에서는. 네. 근데 뭐 서울대 학교를 목표하고 있다면은 끝까지 생기부랑 그런 거 다 비교과까지 관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저는 서울대 지균이 막 진짜 내신이 완전 좋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1.12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저도 1.34인데 지균 최초합 한 거 보면 꼭 이렇게 막 계속 우상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복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으면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련도 한 번도 안 시켰는데 굉장히 말을 잘하네요. 빠르게. 지규는
지규는 서울대는 일관되게 일단 학교 추천만 받으면 내신은 보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실제로 지원을 시켜보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가 문과에서 이제 경영학과 쓰기에는 내신이 좀 딸리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낮추는데 딴과를 자꾸 갈라 그러는 걸 제가 이 소비자학과 굉장히 좋은 학과예요.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필요한 학교고 잘 아시는 그 김난도 교수가 계신 학과잖아요. 그 트렌드 코리아 책 쓰시는 그 연구소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유명한 말씀하신 그 교수님이 계신 학과인데 제가 소비자학과 넣자라고 했고 뭐 이렇게 농경제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원픽으로 꼽았는데 돼서 다행이고 그 1.34라는 내신은 사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애매한 내신이에요. 이게 최상위권에서는 좀 애매한 내신이에요. 이과에서도 괜찮고 이과 오면 더 애매한. 그 이과는 차라리 1.33은 괜찮아요. 이과는 생각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1.4, 뭐 심지어 뭐 서울대 일반고 기준으로 1.6, 1.7도 서울대 일반전 정도 많이 합격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문과는 1.33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1.2 안쪽이면 안전. 예, 이런 정도 내신이고 이제 지원할 땐 그렇습니다. 교과 쓰기에는. 그리고 얘는 사실 그 학종을 별로 쓸 수가 없어. 원서가 남아서 쓴 거죠. 무조건 교과에서 무조건 하나 이상 되기 때문에 연대는 본인이 안 밝혀서 4년 장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야 돈만 생각하면 연대 가는 것도 생각해보자. 4년 장학생이 뭐 플러스 알파가 또 있던데 뭐 돈을 좀 받던데 그래도 서울대 가야겠죠. 네, 어쨌든 이렇고요. 저희 학원의 그 어떤 장점이나 본인의 생활을 아주 간략하게 잘 얘기해 줬는데 좀 저희 학원의 구조를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입시 학원을 진명학원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제가 꼭 한마디 하는데 왜 안 놀랄까를. 예, 왜냐하면 첫 번째, 한 학원이 하나의 브랜드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 경우입니다. 예, 두 번째, 그렇게 오래 했는데 원장이 이렇게 젊을까? 예,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예, 보통 웃으시거든요. 그리고 와 막 이러는데 리액션이 없어. 이러면 하는 사람이 하기가 싫어져요. 예. 저희는 제가 이제 그 대학 입시 학원을 하게 된 그 경로를 좀 미리 말씀드려야 스토리를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 저는 학원을 제일 많이 할 때 한 번에 8개까지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있었어요. 대치에도 물론 학원이 있었고 뭐 평촌에도 있었고 근데 강의를 한 곳은 저도 강의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뭐 소위 교육특구라고 하는 뭐 대치 압구정, 분당, 평촌, 중계, 일산 한 모든 곳에서 강의를 다 해봤어요. 예전에는 막 돌아다니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삶이 없어져요. 삶이. 지금도 거의 삶이 없어요. 저는 월화수목금들 다 출근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여태가 이혼 안 당하고 여태가 살아있는 건 다행인데 어쨌든 삶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학원은 어느 순간 그만해야겠다고 딱 생각을 하고 다 없앴는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원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옆에. 초중학원도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 애들 어릴 때 애들 때문에 했어요. 딴 학원 보낼 데가 없어갖고 제가 차렸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 학원을 딱 남겨둔 이유는 학원을 하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남아야 될까요? 학원을 하면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주간식인데 맞추시는 분께는 수강료 한 3% 할인? 학원을 하면 뭐가 남아야 되냐면 제자가 남아야 돼요. 제자가. 그래야 삶에 보람이 있어요. 아까 뭐 TA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현서가. 저희 학원에 일하고 있는 TA들이 지금 좀 줄어져 있는데 아마 방학이 되면 한 20명 가까이 갈 거거든요. 예, 저희는 100% 제자들만 일합니다. 100% 제자들만 저희 학원에서 일을 해요. 제자들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군대 간다 그러면 인사 오고요. 예, 제가 아이들 계속 연락하는 아이들은 그 결혼식도 다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점이 뭘까? 요즘은 이제 사교육이 오히려 공교육보다 영향력이 더 크죠.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어요. 원서도 저희가 주도하는 대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영향력의 그 많고 적음을 제가 부모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인생 후반기로 가면서 이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뭔가 유의미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직 큰 애가 있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을 딱 붙는다서 보잖아요. 그러면 전율이 쫙 소름이 돋아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큰아이? 있으세요? 눈물이 안 나오던가요? 네, 눈물이 눈물이 나오죠? 근데 저는 그걸 매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느끼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게 삶의 원동력이 그래서 안 늙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갈 수 있도록 제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아주고 그 아이들과 교감을 가지고 인간관계 유지될 때. 그래서 제가 뭐 다른 학원은 다 이렇게 접으면서 진명은 딱 제가 놔두고 요거는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설계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설계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 설계도를 그리는 거를 소위 이제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뭐 현서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세특에 뭘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관련 활동에 뭐 어떤 요소를 추가하면서 너무 좁히면 안 된다. 어디까지 넓혀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학생부를 보면 뭐 이런 거죠. 예전에는 진로 적합성이란 걸 그 얘기를 할 때 학과 적합성을 얘기를 많이 하다가 요새는 계열 적합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학생부를 좁혀놓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대화를 아이들이랑 나누고 그래서 위에 있는 세특을 갖다가 계속 아이들이랑 고민해주는 일. 그 다음에 로드맵을 짜는데 대입원서라는 건 그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그 대입원서를 쓰지만 사실은 대입원서는 늘 쓰고 있는 거죠. 아이를 딱 보면 요번 학기 내신이 또 마무리되면 또 원서를 구상해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때도 또 구상했었던 거고 계속 구상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하려면. 그래서 이 입시 컨설팅이라는 건 아이들과 함께 그 어떤 진학의 설계도를 그려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관리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원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학원은 강좌죠. 영어 수업, 뭐 수학 수업 이런 강좌들 학원 그러면 강좌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은 학원 수업에서 강좌가 가지는 비중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강좌가 중요하냐?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야 아이들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강의를 한다고 성적이 올라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를 올릴 수 있는 성적은 50%의 비중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애들이. 이미 머리가 다 컸어요. 말을 안 들어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 그 과목에 대해서 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우와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 저 사람 말만 따라서 가면은 내가 성적이 나올 것 같다는 확신을 주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강좌가 필요한 거죠. 그게 50이고요. 나머지 50은 관리입니다. 관리인데 이 관리라는 건 뭐냐? 질적 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성적을 네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네가 현재 뭐 3등급인데 네가 여기에서 뭘 보강을 하면 2로 갈 거다, 1로 갈 거다. 이런 상담을 계속 학과 상담을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 비전 제시죠. 그 다음에 학습법이에요. 학습법이 틀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인강 보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1점도 안 오릅니다. 수도 없이 경험해 본 거죠. 그래서 학습법과 관련된 성적과 관련된 계속 상담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맵을 그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질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무리 수업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상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사자가 공부를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근데 저는 제 그 좌우명 중에 하나가 전국 1등도 믿지 마라. 이게 제 좌우명인데 애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도덕성은 믿죠. 이쁘니까. 근데 애가 내가 그 아이를 지켜보지 않고 내가 검사하지 않고 내가 평가하지 않았는데 애가 알아서 공부를 할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아까 얘기한 8층 얘기가 저희 학원 8층 공간이 별무반인데 가둬놓는 거죠. 일단 가둬놓습니다. 탈출 시도를 계속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제 설명할 때 그 예를 드는 저희 제자들이 이제 꽤 있는데 사례가 이제 많으니까요. 머릿속에 아이들이 20년 동안 대학을 보냈으니 제가 문영여고 나온 이슬이라는 아이, 김이슬이라는 아이인데 걔가 저희 학원 다닐 때 별명이 땡크였어요. 땡크. 왜 땡크였을까요?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요. 걔는 화장실로 3시간 동안 그냥 공부만 하는 애예요. 종이 치는데 저희가 8층 90분마다 한 번씩 종이 치거든요.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12시 50분까지 오게 돼 있거든요. 걔는 10시면 와요. 늦어도 10시예요. 문 열고 들어오는. 그래서 별명이 땡크였어요. 걔가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수학교육과를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슬아, 너 3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뭐가 제일 좋았니? 근데 고3 때 영어를 제가 가르쳤는데 저는 뭘 기대했냐면 원서도 제가 써줬거든요. 컨설팅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영어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 땡크라고 불리우던 아이가 저한테 무슨 답을 했느냐. 끊임없이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게 잡아주셔서. 그러니까 그 땡크라는 아이도 계속 탈출을 꿈꾸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도 계속 탈출을 꿈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둬놔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가둬놔야 됩니다. 가둬놓고 힘들 때마다 상담해주고 너무 힘들면 울어라.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울어라. 안 죽는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봤는데 한 명도 안 죽더라. 맞아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가둬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약간의 예외, 약간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제발 그런 무슨 윈터스쿨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거냐면요. 저는 관악동작 아이들을 받아서 그 아이들의 원서를 써서 대학을 보내는 진명학원 원장이에요. 그렇죠? 저는 아이들 꼭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는 저희 학원 애들 다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부모님도 자녀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걔네들 성적도 알고요. 걔네들 소양도 다 알아요. 어느 놈은 조는 놈, 어느 놈은 패드로 유튜브 보는 놈, 안 보는 놈. 다 알죠. 그리고 저는 걔네들 대학을 꼭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런 겨울방학 때 하는 그 윈터스쿨 그런 캠프는 뭐 하는 데죠? 그건 서울역 앞에 있는 떡볶이집이에요.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들려서 뭐 그 가게 주인은 그 가게에 들어와서 떡볶이 온 사람 몰라요, 누군지. 왔다 가는 거예요. 거기다 애들 왜 보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건 강의를 하고 아이들 대학에 보낸다는 건 첫째도 교감이고 둘째도 교감이에요. 학생과의 교감이 없는 수업은 영혼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지 말라 그래도 올해 또 누구 어떤 엄마가 전화 와갖고 또 보내겠다 그래갖고 저는 올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제가 아까 그 홍삼을 사놓고 간 아이 이야기를 했었죠. 너무 아까운 아이입니다. 근데 걔가 왜 물론 제가 걔를 비난하고자 하면 아니고요. 걔가 만약에 이제 실패를 한 이유를 딱 하나만 찾아라. 들락날락이에요. 들락날락합니다. 무슨 뜻이냐? 수업을 들어요. 영어에 자신이 있대요. 그러면 내신 때만 듣고 평상시에 빠지고 싶어요. 들락날락. 뭐 겨울에는 어딜 가고 싶대. 대치동에 한번 가보고 싶대. 들락날락.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끊임없이 관리하고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 아이의 애정을 갖고 한 선생님이 붙어서 걔가 대학 가고 성적 나올 때까지 관리하는 것만이 그 아이가 성공하는 거의 유일한 게. 지금 요번에 이제 시험 수능 끝나고 전화도 안 받는 제 제자가 둘이 있습니다. 전화를 왜 안 받을까요? 피하는 거죠. 미치겠죠. 속이 쓰려요. 그러니까 서울대 붙여갖고 기분 좋게 뭐 조교로 일해라 이런 아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전화도 안 봐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여자예요. 남자애들은 말 잘 들어요. 여자애들이 문제예요. 여자애들은 끊임없이 들락날락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두 번 말리다가 잘 안 해요. 그런 말을.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요번에 어떤 아이가 또 윈터스쿨 또 간다 그러는데 제가 걔를 지금 안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로.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게 책임이 없어요. 걔는 왜 떨어졌나요? 가장 중요한 겨울방학 때 제 손아귀 안에 없었잖아요. 걔 떨어진 책임을 제가 져야 되나요? 져야죠. 떨어지면 또. 어차피 마지막에 수능 볼 때 저희 학원에 있을 거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학원 학부모님들은 뭐 대부분 제 말 잘 들어주시는데 제발 저한테 맡겼으면 제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제 말을 안 들어주시면서 각자 알아서 할 거면 학원에 왜 맡깁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의 구조는 일단 그런데 핵심은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학생과 교감을 하고 그 학생이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고 부족한 거를 계속 메꿔나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쓸데없이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설렁탕집에 2달 동안 갔다 오게 하는 일은 절대 만들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책임질 일이 이상해지고요. 걔 3월목에서 안 나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원 고3 선생님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이들의 그 평가를 집에서 다 듣고 계실 텐데 저희 학원 고3 맡는 선생들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만 맡아요. 물론 제가 고3 애들 수업 제가 한 달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겨울에 저도 저희 학원에서 고3 아이들 가르쳐갖고 대학 보낸 경험이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보내고 싶겠어요. 어쨌든 저희 학원의 구조는 이렇다. 원장님 그럼 고2랑 고3이랑 선생님들이 틀려요? 틀리죠. 네, 틀리죠. 저희 학원에 수학 선생님이 지금 8분 계신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 이제 고3 프로그램의 학습 전략적 선택이 뭐냐? 저희는 정규 수업이 기본이죠. 근데 정 안 되면 따로도 합니다.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예요. 다 되는데 영어가 계속 3이다. 계속 7대 초반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노노노노 3명 영어 특강 묶어. 그래서 수업해요 저희는. 예. 그래서 좀 깡패예요 그럴 때는. 노노노노. 그 다음에 모의고사 관리하고 Q&A.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고3으로 가면 아까 지금 현서가 얘기한 여름방학 이후에 모의고사 하면 계속 질문했다고. 고3 때는요. 특히 어느 정도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질의응답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여자애들 얘기. 여자애들은 그때부터 돈을 세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수업을 빠지면 수강료를 얼마나 아끼는데. 수업을 자꾸 빠지려고 그래. 예. 엄마가 집에서 얘기해라 봐. 내가 너한테 한 달에 얼마를 내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시험만 보는 것 같은데 막판에는요. 수학 문제가 30문제입니다. 그 30문제 중에 애들이 몇 개를 물어볼까요? 막판에는. 정말 많이 물어보면 5개 물어보고요. 아니면 2개, 3개 물어보고. 그 2개, 3개를 물어보려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들은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질문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선생님이 걔에 대해서 다른 애들이랑 차별을 어떻게 도대체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으로 갈수록 Q&A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Q&A라는 건 사실 1대1 수업이에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못하는 데만. 그리고 질문을 받다 보면 얘는 이거 좀 더 시켜야겠다는 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냥 질문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생님이 직접 받는 Q&A는 사실 개별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8층에 있어요. 8층에 있어야 질문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야 파악을 할 수 있고 마지막 문제점을 보정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개별화된다.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학생의 성향, 과목의 성향,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그런 교관과 파악, 그다음에 그거에 맞추는 맞춤형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3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이들마다 지금 이제 2학기까지 성적이 마무리되면 수시 올인. 아까 이제 현서 같은 경우는 수시 올인이죠. 6개 중에 1개 무조건 붙으니까. 하나 붙으면 정시는 어차피 못 가기 때문에 수시 올인인 거고요. 수시 정시 병행은 좀 더 보자. 3학년 1학기까지 보자. 그래서 수시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자. 이런 거고. 정시는 뭐 이미 1학년 때 학생부가 안 좋고 2학년 1학기가 끝나면서부터 저희 정시반 오픈하면서 정시반에 있는 애들은 정시 올인이죠. 그렇죠? 이 정시 올인 아이들은 풀어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2학기 때 그거 막느라고 힘들었죠. 정시 올인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수시는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중간 기말이 있으니까 애들이 긴장을 하는데 정시반 하는 애들은 쭉 모의고사만 하니까 애들이 긴장이 자꾸 풀어져요. 근데 이제 겨울방학은 지금부터 3월 정도까지의 기간은 그 12월 오늘이 이제 15일이니까 이번 주부터 3월 말까지의 기간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시하는 애들이나 정시하는 애들이랑 공부하는 게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시를 올인하는 애들이나 수시를 공부하는 애들이랑 이제 준비하는 거 똑같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죠.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학원 아이들은 뭐 가만히 있어도 컨설팅을 다 합니다. 바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생기부를 정리해야 돼요. 학생부 하는 애들은. 그 다음에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결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시할 애들은 대략 어느 대학에서 어느 대학까지 가는 거를 예정을 해야겠죠. 그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뭐 신청하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고요. 저희 학원 애들은 그냥 순서대로 그 컨설팅 일정이 8층에 게시가 될 거고 그때 부모님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만 하는 경우도 뭐 아이들한테 들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인데요. 면접은 대략 여름방학부터 이제 시작하죠.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면접에 관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원 대학이 이제 결정이 되면 9월 이후부터는 수능 전 면접 보는 대학이 있고 수능 후 면접 보는 대학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면접 수업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면접이 학생부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부를 같이 고민해 왔던 선생님이랑 면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스토리가 뭔지도 알고 있고. 근데 저희가 면접은 다 1대1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면접은 뭐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해봤자 질문한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면접 요령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인 수업을 하지만 개별 면접 수업은 따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고. 성적을 이제 분석하는 요령인데요. 뭐 이런 거죠. 뭐
대략 등급이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어디 정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아이가 그 수능 최저는 이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수시 지원 가능성과 정시 지원 가능성을 따져서 수시 쪽으로 갈 거냐 정시 쪽으로 갈 거냐를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능 성적을 분석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이 내신 분석하는 거죠. 아까 내신하고 이제 비교해야 된다 그랬는데 수시 지원 가능성과 그다음에 정시 예측, 그다음에 최저 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그 비교해서 아이들 원서를 써나간다는 얘기고요. 교과 성적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잖아요. 정교과를 하는 학교가 있고 주요 교과를 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뭐 국영사만 하는 학교도 있고 수가만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성적 조합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가장 맞는 수시 지원 방향이 뭐냐 이거를 갖다 이제 결정해 나간다는 그런 샘플들을 지금 이 컨설팅 과정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컨설팅의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적합도 수시 적합한 아이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 적정선을 지원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떨어지면 정시로 간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정시로 간다 이런 거죠. 뭐 이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 이제 표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어떤 지원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거 아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인데 논술도 준비를 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 학원에 이제 고3 이제 결정이 됐는데 올해 국어는 이제 환쌤이 김한 쌤이 저희 학원에서 가장 오래되신 국어 선생님이고 아이들이 물론 가장 신뢰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경험도 정말 많으시고 저희 학원에 이제 수많은 합격생을 저희 학원에 지금 오신 지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지고 저희 학원에 10년 넘은 선생님도 많아요.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고등부 학원의 강사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눈여겨보세요. 어떤 학원이길래 10년 넘는 사람이 저희가 10년 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될걸요. 지금 수학 선생님들은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국어 선생님 환쌤은 지금 10년 조금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 컨설팅 하시는 부모님들이랑 통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김영준 실장이나 이런 분도 저희 10년이 넘었고 우리 이승준 수학 선생님도 10년이 넘었고 우리 과학과 팀장 이동초 선생님도 10년이 넘었고 저희 학원에 10년 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올해 그 고3은 이제 김한 쌤이 국어를 맡아서 하실 거고요. 영어는 이제 국산 선생님이 지금 2학년 애들 대부분 이제 국산 선생님이 했어요 올해. 근데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고3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고 아이들이 이제 가장 무서워하기도 하고 가장 신뢰하기도 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런 선생님이고 근데 지금 국산 선생님이 지금 올해 너무 좀 무리를 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술 받는 동안 저보고 좀 들어가 달라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몇 주 정도 저는 원하는데 아이들은 원치 않겠지만 저는 원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한데요. 국산 선생님은 그 제가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저희 학원에서 데뷔한 선생님이에요. 저희 학원에 다른 학원에서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수업을 그대로 제가 가르쳐서 여기까지 성장한 선생님인데 아이들은 지금 저보다 국산 선생님을 더 좋아합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이유는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무섭고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산 선생님은 아니랍니다. 본인이 강의를 더 잘해서 그렇다는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럴 거고 그다음에 수학은 3분 정도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양이 많아서 수학은 혼자서는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정환 선생님이 올해 고3도 하셨었고 내년 고3도 쉽게 얘기하면 고3 수학팀장격이죠. 우리 김정환 선생님도 저희 학원에서 데뷔한 선생님이에요. 다른 학원에서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는 선생님이에요. 저희 학원에 최근 3년간은 계속 고3만 하고 계세요. 계속. 아이들이 제일 따르고요. 책임감도 아주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도 아주 뭐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가 100일 행사를 했을 때 아니구나. 수능 전이었죠. 수능 보기 전에 아이들한테 그 위에 대형 강의실에서 아이들 그 찹쌀떡 전달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와서 이제 수능 잘 봐라라고 이제 응원 메시지를 날리는데 저도 나가서 얘기를 했죠. 야, 니네 3년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정말 그 멘탈 유지 잘하고 잘 봐야 된다 막 그러지게 애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분 좋게 내려왔거든요. 김정환 선생님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젊음의 힘이 대단하구나. 나는 이제 슬슬 그만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조한 쌤이 수학 맡아서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논술팀입니다. 이제 이과 논술하고 문과 논술 이런 선생님들이 문과 논술은 사실 명수가 굉장히 적어요. 수리 논술은 명수가 많아요. 저희 학원에 수리 논술 수강생들이 많아서 정시하는 애들은 대부분 수리 논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시하는 애들 중에서도 학생부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보다 연고대를 논술로 지금 그 지원할 만한 애들이 꽤 있어요. 좀 수학 특화형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학과학 특화형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연고대 논술 지원하는 애들은 학생부로 연고대 못 쓰면 논술로 상향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들, 그다음에 문과 논술 이런 식으로 농구술 팀이 있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제 과탐사탐 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성재 선생님은 이제 강의는 안 하세요. 근데 사탐하는 아이들은 제가 뭔가 인강을 듣는 거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애들을 믿을 수 없어서. 그래서 뭐 수강료는 뭐 아주 그 작은 수강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시험 보고 체크하고 질문 받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하고 이런 걸 할 거고, 물화생지는 이제 선택자에 따라서 수능 수업이 이제 개강이 되겠죠. 자,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은 그 다음에 저 지구과학 이동철 우리 선생님은 이 세 분 다 저희 학원은 1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황상수 선생님하고 고광 선생님 물리화학 선생님인데요. 저분이 저희 학원에서 처음 수업한 게 2009년 12월입니다. 16년 동안 수업을 해오셨는데 왜 도대체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안 바뀌느냐. 대체할 만한 선생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원 수학 선생님들만 뭐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데 과학 선생님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과학 선생님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단과 강사들은 약간 뜨내기 같은 느낌이에요. 이 학원 저 학원 막 그런데 저희 물리 선생님이나 화학 선생님도 물론 저희 학원만 강의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학원도 강의 나가시는데 저희 학원 애들에 대한 책임감은 굉장히 강하죠. 졸업생들도 계속 만나고 계시고, 저희 졸업생들이 황상수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가 저희 학원 애들 3학년 때 고3 물리 조교가 되는 거고요. 고학년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가 저희 학원 아이들 3학년이 됐을 때 화학 조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들의 직접 그 길러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애들의 또 조교가 되고 그런 식의 전통을 그동안 잘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탐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고3 프로그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수업만 해서 애들을 대학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뭐든 그래요. 물만 준다고 화초가 큽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입도 닦아주고, 그렇죠? 물이 과하지 않은지 지켜봐야 되고, 일사량이 적당한지 너무 많은지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손길 하나하나가 붙어서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아이들을 맡기시려면, 물론 이렇게 저희 학원에 논술만 들으러 오는 애들, 과탐만 듣고 들으러 오는 애들,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 학원에 맡기시려면 어머님들이 좀 그동안 아이하고의 어떤 그런 인터랙션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됐었나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어머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이에요. 놓으시고요. 그리고 편안한 가정생활 지내시면서 저희들이랑 상담하시고, 공부는 저희들이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고 제가 질문을 좀 받을 건데,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해. 어제 3학년 부모님들이고 제가 1대1로 거의 다 조만간 만나야 돼서요. 제가 오늘 입시 이야기는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